한효진 전사님께서 그 또 주식으로도 자산을 많이 굴리셨는데 부동산 투자도 하셨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또 어떻게 하셨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은 제가 좀 망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부동산 제가 세 채 소액 투자로 도전을 했었어요. 그 지방 소액 투자를 했었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지방. 시점은 한 2017년 후반기 정도부터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계속 했었던 게 적은 자본을 가지고 싸고 좋은 걸 찾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데 좀 저평가된 거를 사서 내가 한 2년 정도 후에 이거를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얻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랑은 정말 정반대로 했던 거예요. 주식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거 사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원칙이었던 반면에 부동산은 완전 좀 정반대였어요. 그냥 내가 저렴하고 저평가된 걸 사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수익 창출을 빨리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그렇게 경험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 투자로 실패를 했었는데 오피스텔 투자를 되게 만만하게 봤어요. 저는 그냥 대충 했어요, 정말. 아무 정보도 지식도 없이 그냥 오피스텔을 사서 내가 월세를 받아서 그렇게 좀 월세의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방이었고 점점 저물어가는 지역이었어요, 하필이면. 아, 그래서 좀 네. 저렴했을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하락기에 접어든 그 오피스텔을 샀던 거예요. 게다가 또 그 오피스텔 연식이 한 10년을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수 문제도 발생하고 뭐 화장실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보일러 문제도 발생했어요.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데 그 월세 받으면은 이렇게 다 어디로 이자로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뭐 수리하는 데 들어가거나 하면서 정작 내 손에 남는 돈이 없는데 월세도 또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아요. 월세도 세입자가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세금은 굉장히 따박따박 나와요. 계속 세금도 챙겨야 되고요. 저는 심지어 처음 오피스텔 살 때 취등록세 같은 것도 잘 모르고 샀었어요. 취등록세가 한 4.8%인가? 굉장히 높아요, 일반 주택보다. 근데 그것도 모른 채로 제가 이렇게 샀을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었던 그런, 뭐랄까요. 묻지마 투자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갭 투자를 했었어요. 제가 갭 투자를 했던 지역이 이제 청주랑 광주 이렇게 두 곳에 갭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갭이 적은 곳 위주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갭이 적은 데는 또 갭이 적은 이유가 있잖아요. 전세가가 높고 매매가가 낮다라고 하는 건데 전세가가 높은 이유가 그 당시에 분양해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집을 찾아서 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전세가가 높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새 아파트 입주가 주변에 쫙 시작되면서부터 전세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많으니까 매가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역전세가 났었어요. 제가 1억 6천에 아파트를 샀었는데 그 전세가가 1억 6천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갭 투자 영원. 진짜 잘하신 네. 건데.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막 세금이나 뭐 복비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겠죠. 결국 뭐 그래도 좋게 투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신났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매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해서 1억 2천까지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정말 단기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가 어떻겠어요? 난리 났죠. 세입자는 자기는 전세를 1억 6천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가가 1억 2천, 3천까지 떨어지니까 세입자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하면서 되게 피곤한 시간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 세입자 좀 컨트롤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그러면서 간신히 이제 매가가 이제 회복이 돼서 이렇게 또 집 리모델링도 하고 하면서 돈도 또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매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마음 쫄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전세 세입자가 나는 이때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나가면은 그 이후에 바로 또 다른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그 전세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텀이 생기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 돈을 뺏어 줘야 되면은 그 다른 세입자 때 받아서 돈을 주잖아요. 안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월급쟁이가 1억 2천에서 1억 5천 돈이 어디서 나요? 네. 그럼 진짜 파산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다라는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세입자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그런 상황도 저는 겪었었어요. 그 너무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마음 쫄리면 어떡해요? 전세가를 막 낮춰야죠. 전세가를 막 낮추면 어떡해요? 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월급 타서 이걸 주식을 사야 되는데 주식도 못 사고 보너스 타서 다 주식도 못 사고 다 거기 부동산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투자의 손실이 많았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그 부동산 약간 부동산 제가 좀 느끼기에 네. 그 주식에 비해서는 좀 그 불패론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말씀해 주신 게 좀 특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소수 케이스? 네. 아니면 이제 주식에 되게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언론에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부동산은 덜한 것 같고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저는 이제 부동산은 실거주 한 채로 하셨을 때 음.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으실 거예요. 실거주 한 채로 해서 내가 이제 몸빵을 한다고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장기간 한다라고 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뭐 크지 않으실 거고요. 거기에서 오는 또 안정감 때문에 투자 더 잘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은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반드시 우상향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싸고 좋은 걸 찾아서 다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주택자분들이 가져야 되는 필수 요건이 있어요. 싸고 좋은 걸 찾아다니는 다주택자분들은 어떤 걸 명심하셔야 되냐면 싸고 좋은 건 없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부동산은 네.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부동산은. 네. 근데 이제 싸고 좋은 걸 사시면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 싼 이유를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개조하거나 리모델링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손품을 팔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 건물을 더 멋지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경매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그 권리 문제를 풀으시거나 법률적인 대응을 잘 하시거나 세입자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지런한 투자자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소액 투자로 다주택자 하면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투자의 방식이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워낙 승승장구하시니까 또 이제 부동산도 이렇게 유행을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실거주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지런한 투자자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싼 걸 좋게 탈바꿈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더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저랑은 좀 맞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손품 파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외주 주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제가 이렇게 세입자들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저 이렇게 법률 이슈 이런 거 진짜 치를 떨기 싫어하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모든 걸 다 갖춘 투자가 바로 부동산 투자였던 거예요. 그거를 그 세 채나 투자를 해보고 경험을 하고서 깨달았는데 이제 저는 근데 주식 투자가 맞았던 게 주식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신경 쓸 게 없거든요. 나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지도 않고요. 내가 죄인이 될 필요도 없고 다주택자의 리스크도 없어요. 정치 이슈 같은 것도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 크게 이슈되잖아요. 주식 투자자들이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주식 투자로 이렇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주식 투자자들은 좀 정치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저는 그게 너무 맞았던 거예요. 저는 시간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부동산 투자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공하시는 것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동산 불패론이라는 것도 역시 실거주 한 채로 똘똘하게 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도 네. 공부하실 때 뭐 이렇게 커뮤니티나 같이 공부하던 그런 그룹들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네, 물론 있어요. 저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고요. 저는 한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그 부동산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강의들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 또 이제 적용을 해본답시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정리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사는 건 금방인데 정리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부동산은 또 황금성이. 네, 부동산은 최대의 리스크가 매도가 안 될 때. 네. 너무 그렇구나.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싼 걸 사다 보면은 안 좋을 확률이 높고 네. 그러다 보면 또 매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 잘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좋을 텐데요. 네. 일단 돈이 많으면 돼요. 네. 첫 번째, 돈이 많으면 되는 게 연예인들이 부동산 천재라고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뭐 부동산에 꽂히라는 임장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뭐 입지 분석을 열심히 하시고 해가지고 투자를 잘 하시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워낙 자본이 많으시니까 컨설팅을 끼고 그렇게 건물 투자를 하시는 걸 거예요. 그렇게 돈이 굉장히 많으시다라고 하면 똘똘한 한 채 아파트를 사시거나 똘똘한 건물 하나를 사셔서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부동산 불패를 누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인 싼 걸 사서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약간 네. 관리 스킬이나 개선 스킬 네네네.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도 네. 불패가 아니군요. 불패가 아닐 수 있죠. 있죠. 네. 근데 힘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거를 또 많이 보시기도 한 거고 소스케이스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고. 네, 그런 분들. 근데 부동산 커뮤니티에 가면 어떤 분들이 많냐면 대체로 진짜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고 막 새벽에 미라클 모닝 막 외치시고 이런 분들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열정을 합해가지고 또 이렇게 투자하시려고 이렇게 임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대가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그런 결실을 이루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저랑 안 맞았을 뿐이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 쪽으로 좀 더 네. 비중을 싣고 가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투자는 주식 투자만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저 부동산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실거주 한 채 투자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완전히 굳혔고 지금 실거주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그 실거주 아파트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주택은 비과세도 되고. 네, 1주택으로 계속 해나가려고요. 그러시군요. 네. 요즘에 부동산이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갑자기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요즘 보고 계신가? 저도 그런 부동산 분위기를 좀 눈치를 챘는데 그 부동산 분위기 눈치를 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이렇게 부동산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부동산 분위기를 보는 거는 네이버에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되게 현재 시황이나 그런 느낌들 분위기, 이렇게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 변곡점을 굉장히 잘 눈치를 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데서 저도 들어가서 보면서 부동산 분위기를 보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요즘은 확실히 조금 수도권에서 비인기 지역은 금매가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분위기가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이 되냐면요. 대출이에요. 전세 대출. 특히.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면 그 다주택자분들이 그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세요. 개불했으니까. 네, 근데 과거에 전세 대출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실수요자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정권에서 전세 대출만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집값을 잡으려면 제일 먼저 사실 그거를 건드렸어야 된다라는 거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 실거주자를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걸 가장 좀 나중에 밀어버렸던 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렇게 전세 대출조차도 어려워지면서 그런 이제 다주택자들 분들께서는 이제 서브 주택들, 나머지 주택들 팔면서 똘똘한 한 채로 많이 이제 분위기가 갔고 실거주 투자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런 하락기가 오면 그 수도권의 좀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의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는 저는 전세 대출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그게 이제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분위기는 계속 될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인기 지역은 점점 그렇게 꺾이겠지만 인기 지역은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떨어져봤자 한 10%, 15%가 맥시멈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을요.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그걸 막 팔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똘똘한 한 채로 분위기가 다 많이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똘똘한 한 채를 막 던져가면서까지 그렇게 투자를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요. 그리고 우리 정말 어려웠던 그런 IMF 상황이나 뭐 서브프라임 상황 때 돌아와 보면요. 그때 주택 가격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데이터 보면 많이 안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던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되게 대형 평형의 막 언덕에 위치해 있고
또 약간 나홀로 아파트고 이런 음. 것들이 좀 많이 떨어졌을 수는 있는데 그 입지가 좀 괜찮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데다가 대형 단지가 좀 자체가 큰 규모인 경우에는 매가가 별로 안 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를 고민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게 좀 지금 분위기 꺾인 때 만약에 좀 시드머니가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조건을 가지고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금매로 금매로 나온 거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비치실 수도 있는데 더 떨어질 것 같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사고 오르면 또 떨어질까 봐 못 사고 그럼 실거주 주택은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 걸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실거주 주택에 대한 거는 저는 투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투자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실거주는 필수제거든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좀 안락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필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투자의 관점만 봐서 단기적으로 10% 15% 떨어지는 거 그거에만 너무 국한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매가 10% 15%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실거주 없을 때 오는 그 전세에 대한 불안정감, 전세가 또 어떻게 될지가 내 운명이 집주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불안정감이 있고 또 이렇게 이사 다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사 다니면 네. 또 아이 학교 문제 네. 이런 것들도 계속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경 써야 될 거, 바꿔야 될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또 거기에다가 결국 자산은 우상향하잖아요. 좀 긴 기간을 두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리스크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매가 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 실거주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현재 시드머니가 있다면 그리고 대출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먼저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지만 돈이 없다면 모으시면 된다. 주식 투자로.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뭐 미혼이다라고 하시면은 좀 주택 구입 서두를 필요도 없으실 거예요. 네, 기혼이신 분들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거를 사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떨어지는 것도 한 15% 정도는 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당연한, 그게 마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겠지만. 버틸 수는 있고, 거기에서 오는 실거주 안정감에서 오는 게 그 10% 15%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근데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제 가치관은 그래요. 하지만 이제 집에 그렇게 큰 돈을 깔고 앉는 건 절대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거주는 그 정도로 이렇게 조건이 좀 만들어지면은 하면 좋을 것 같고 투자로서는 좀 지금은 분위기가 좀 그렇죠. 투자로서는 투자로서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좀 있고 다주택 원래 소액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냐면 채수를 늘리는 거예요. 채수를 10채, 20채 늘리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이렇게 수익으로 이렇게 시드머니를 쌓아가서 점점 더 이렇게 좀 부지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다주택을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똘똘한 한 채, 뭐, 1거주 2주택 일시적인 거,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지금 하시기도 불가능하신 상태일 거예요.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실거주 주택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하게 막 연끌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은, 주식 그런 게 낫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뭐 무리하게 연끌하는 게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서 무리하게 연끌하고 싶어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연끌해서 실거주 주택을 마련을 하는 건 괜찮다. 그리고 그 연끌이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만 연끌이 가능하실 거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주택은 그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이루신 다음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또 이어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게 주식과 부동산을 왔다 갔다 양손잡이로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저자님 이제 한 가지 여쭤볼 게 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느긋한 부자와 부지런한 부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약간 그 아까 그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생각나긴 했는데 제가 좀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네네. 맞고요. 그 이제 느긋한 부자, 제가 꿈꾸는 느긋한 부자는 뭐냐면요. 그냥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물잔이 있을 때 그 안에 이렇게 물이 한
3분의 2 정도로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럼 그 물잔이 막 흔들리면 그 물이 막 이렇게 쏟아질 거 아니에요. 저는 마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물잔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물잔이고 그 물이 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느긋하지 못하고 막 굉장히 조급하고 하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돈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느긋한 게 저는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느긋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 느긋한 부자로 주식 투자로 이렇게 좀 성공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느긋한 부자 쪽은 아니다. 나는 좀 부지런한 쪽에 가깝다라고 하시면 주식 투자로서 부지런한 부자는 어려워요. 주식 투자로서 부지런한 부자는 어렵지만 부지런한 부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사업을 하셔야 돼요. 사업하고. 네.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관리. 네, 관리나 치밀하게 개선하는 스킬. 네, 그렇게 개선하는 스킬로 가셔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이제 저는 느긋한 부자를 지향하고 저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은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저는 그 시간 동안 더 제 나름의 삶을 즐기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느긋한 부자, 부지런한 부자, 야, 이거를 이렇게 분류하시고 네. 주식 투자는 이제 느긋한 부자가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고 네, 네, 더 적합하다. 실제로 느긋한 게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느긋함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2022년도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제 금융자산 중에서 한 20% 정도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전인데 왜냐면 제가 이제 투자로 굴리는 돈이 적지 않은데 거기서 20%를 현금으로 보유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큰 기회비용이 상실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2022년도까지는 상승기라고 많이들 예측하시는데 그 와중에 그 20%나 현금으로 보유한다라는 거는 그 정말 투자 기회에 너무 좋은 걸 상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또 제 마음에 평화를 준다고 생각해요. 이 현금을 보유하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의 평화는 그 주식에 정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정말 한 몇 년 후에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또 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했던 현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현금을 보유하는 식으로 앞으로 좀 가보려고 2022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더 느긋해질 수 있고 더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누리는 투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약간 이 어깨에서 머리 여기가 이제 2022년 요거는 덜 먹는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네. 저는 그거는 좀 내려놨어요. 왜냐면 저는 투자는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단기 투자로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은 최대한 내려놓으려고 그 마인드 컨트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네. 야, 그러니까 그 느긋함이라는 단어를 유지하고 내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2022년을 그렇게 또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조사님 얘기를 전체적으로 주식, 부동산 또 그 20대 후반까지의 그 소비에 좀 빠져있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시고 또 이렇게 투자의 철학을 갖게 되셨는지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책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셨는데 재미를 보지 못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지만 웅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투자, 경제, 경영 관련된 책들을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을 200권, 300권 계속 쭉쭉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는 굉장히 심플하게 하는 게 더 좋고 그 대신 긴 시간을 바라보는 게 더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200권, 300권 읽으면서 돌아갔지만 그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 책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저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좋은 투자의 정석을 아시고 그 방식대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좋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힘든 구간, 어려운 구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시고 하다 보면 그게 힘든 구간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위기가 온 중에 그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더 큰 손해를 이렇게 초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차원에서 저는 제 투자의 정석이 좀 담겨 있는 그런 월급쟁이 첫 돈 공부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와중에 정말 엉망진창인 삶도 많이 거쳤어요. 네. 네, 그 와중에 정말 엉망진창이었고 바닥을 찍으면서 네. 지금은 이렇게 좀 정돈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와중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아무 희망도 없고 이렇게 뭐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삶이 엉망진창일까,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랬고요. 부동산도 실패하고 하면서 그거 수습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았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쳤지만 말씀을 드릴 때는 다 정돈을 해서 네, 그래서 진짜 들었어요. 시간 나시면은 네. 꼭 한번 책 읽으면서 네. 또 한주주 저자님이 지금 이야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너무 도움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0대 중반 이쯤에 굉장히 많은 삶의 고민들이 있었고 그때 제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돈 문제도 돈 문제였지만 이제 빚도 좀 많은 상태였고요. 빚이 많고 그렇게 정신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회사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안 되니까 상사와의 관계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점점 더 안 좋아졌었어요. 그렇게 이제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었거든요. 그 기간 중에. 근데 그때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를 생각했어요. 근데 저한테 가장 그때 큰 문제는 바로 빚을 청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문제들은 됐고 일단 빚 청산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가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빚 청산을 하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월급을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점점 갚아 나갔잖아요. 그러는 중에 이제 회사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됐고, 회사에 일 열심히 하니까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이제 점점 개선이 되고 하면서 제 삶이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이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만약에 돈 문제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 문제뿐만이 아니실 거예요.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너무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인지 생각하셔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시면서 좀 열심히 사시다 보면 다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회생이 되실 거예요. 그 말씀 이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를 쓰신 한주주 저자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